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들 중국 불매운동 시작 엄청난 타격 입은 중국 뒤늦게 반성. 2. 바이든 경악 뒤집어진 상황. 3. 이재용 회장의 중대 결단에 난리 나버린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통한 한중 간 민간 교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을 웃돌면서 한미 관계와 미중 간의 외교 안보 상황이 하늘길 여객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올 4에서 5월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수는 4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나 급감했습니다. 중국행 여객 수요가 심각한 수준의 정체를 보이자 결국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편 조정에까지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매일 운항 중인 김포 물결표 베이징 노선을 오는 8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아시아나도 같은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주 2에서 3회 운항하는 인천 물결표 시안, 인천 물결표 선전 노선도 조만간 중단할 방침입니다. 반면 올 4에서 5월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여객 수는 42만 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인 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돈이 되는 미국 노선 운항 편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축소에 대해 중국 관영지들이 노골적인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탑승객 감소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 노선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한국 항공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여행지가 됐으며 한국 상품의 인기도 떨어졌다. 앞으로 한국 면세점이나 한국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며 중국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발길을 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물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노선에 사람이 줄어든 원인은 분명 중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오죽하면 찾지 않을까 자아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헛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늦은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 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초 태국, 인도네시아 등 60여 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을 찾지 않았고 여행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 중 공급망 갈등으로 한중 간 협력이 크게 위축된 데다가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간 항공사가 노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모두 이익과 관련된 일인데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줄여 여행객이 많은 노선의 항공편을 증설하는 것은 민간 항공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금 그 중간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편 회복이 늦어지자 한국 공항과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환승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 민간 항공사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으로 가려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자꾸 막는 것은 중국이 자초한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례가 백두산 사진 촬영주의보까지 낳은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안전공지를 올리면서 한국과는 다른 제외대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제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까지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촬영마저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중국에 오는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사진 촬영을 주의하라는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지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 이곳에서 무심코 사진기를 들었다가 중국의 반간첩법에 저촉이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반간첩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등이 간첩법에 저촉되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을 돈 내고 관광하고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편 항공 수요가 줄면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2배나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중국으로 갔던 한국 조종사들이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대한항공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 전만 해도 중국 항공사들은 급격히 사세를 불리며 한국 조종사를 대거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봉에다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에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던 한국 조종사들은 현재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던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절반을 감내하든지 퇴사하라. 사실상 퇴직 강요받고 있을 만큼 중국 경제는 물론 여행, 항공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떠났던 조종사들은 한국으로 컴백을 해도 한국의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현재 조종사를 새로 뽑을 만큼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연봉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중국에 협력한 외국인들의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내민 검은 돈에 넘어가 대만 침공을 돕는 미국, 영국, 독일의 조종사들의 소식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조종사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에어포스 타임즈는 미 공군 조종사의 최초 10년 복무 기간 중 8에서 9년 차에 현역 연장 계약을 맺을 경우 이러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미 공군 조종사는 약 2만 1천 명이 필요한데 이 중 1,9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퇴역 조종사들이 중국 공군과 해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일에 거액을 받고 전문 지식을 팔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군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중국은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을 돕는 대가로 약 27만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어 돈에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전직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데니얼 듀건, 54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듀건에게는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 세탁,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무기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가 돈을 받고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듀건은 허가 없이 중국군의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거래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듀거는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달러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고 2012년 9월에 보낸 한 이메일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 고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 전문 지식을 파는 대신 돈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체포였습니다. 한편 중국 일부 관영 매체들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명동이 들썩이고 벌써부터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행 항공편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불쾌해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중국이 왜 매력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 4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탄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 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 4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나-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나-EUV를 도입해 2024년이 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로 생산 예정인 U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이 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에 이 나노 제품 공동 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 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 버린 것인지.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칩스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동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에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셰샹 부총리와 칭강 외교부장, 진장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 망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 정의친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 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내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항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에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4대 불가 방침을 동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유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동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들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 위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위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